50년 전 전쟁터에서 나를 버리고 도망친 전후 평생 그를 증오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 그의 딸이 찾아와 건넨 편지 한 통, 거기엔 내가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게나, 그래도 눈을 떼주면 안 되겠나? 50년간의 오해가 무너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50년 동안 오해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올해로 74이 됐습니다. 부산 해운대 골목 안쪽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한 지도 어느덧 40년이 넘었어요. 아침마다 셔터를 올리고 녹슨 목과 드라이버 사이에서 하루를 보내는 게 제 일상이었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노인의 삶. 저는 그렇게 조용히 늙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어요. 오후 햇살이 가게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죠. 라디오에서는 옛날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아 신문을 펼쳐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낯선 여자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자가 가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이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았죠. 혹시 박종수 어르신 맞으시죠? 제 이름을 아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뭔가를 사러 온 손님 같지도 않았어요. 저는 신문을 접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렇더만, 누구시오? 여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그 사진을 제 앞에 내밀었죠. 이 사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무심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2명의 젊은 군인이 서 있었어요. 군복을 입고 어깨동무를 한 채 환하게 웃고 있는 2 청년. 한 명은 50년 전의 저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또 한 명은 김영호.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5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아니,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죠. 제 다리에 박힌 총알 자국이 매일 아침 그놈을 떠올리게 했으니까요. 저는 사진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5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그때의 감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어르신, 저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김영호의 딸이에요. 딸이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들어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어딘가 그놈을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눈매가 특히 그랬죠.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많이 편찮으세요.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그래서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싸늘한 목소리였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어르신을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평생 한이 됐다고. 제발 한 번만 와달라고. 수진이라는 여자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부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하게요. 돌아가시오. 어르신, 그 인간은 나한테 죽은 사람이야.
제 목소리가 가게 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50년 전에 이미 죽었어. 날 버리고 도망친 그날, 그놈은 죽은 거야. 저는 사진을 수진에게 도로 내밀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이 사진을 받아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르신, 아버지가 더 들을 것 없소. 돌아가시오.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예전에 총 맞았던 왼쪽 다리가 특히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 다리 때문에 저는 평생을 절뚝거리며 살았어요. 군인연금도 제대로 못 받고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기 어려웠죠. 모든 게 그놈 때문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이 들렸어요. 수진이 떠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카운터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영호야.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50년 전 우리는 정말 형제보다 가까웠어요. 같은 날 입대해서 같은 소대에 배치받았죠. 훈련도 함께, 밥도 함께, 파월도 함께 갔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정글에서 서로의 등을 맡겼어요. 죽으면 같이 죽자고 맹세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저를 버렸어요. 제가 총에 맞아 쓰러졌을 때 그놈은 도망쳤습니다. 저를 그 지옥 같은 정글에 내버려 두고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까 수진이 보여준 것과 똑같은 사진이었어요. 저도 같은 사진을 50년간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찢어버리려고 수백 번은 손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찢어지지가 않았어요. 결국 서랍 깊숙이 처박아 두고 없는 척 살았죠. 영호야, 이 나쁜 놈아. 제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50년이라는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날의 상처가 여전히 생생하게 욱신거렸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트로트가 끝나고 저녁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50년 전 그 정글의 총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에서 아내 정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낮에 누가 왔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아무래도 제 표정이 심상치 않았나 봅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호 딸이 왔었어. 아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정자는 제가 영호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 뒤로는 서로 그 이름을 꺼내지 않았죠. 뭐래요? 영호가 죽어간대. 마지막으로 날 보고 싶다고. 정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였어요. 제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당신 마음이 어떤지 나는 알아요. 근데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보내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았어요. 그러자 5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971년 베트남. 저는 23세 청년이었어요.
김영호도 같은 나이였죠. 우리는 같은 날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이상하게 죽이 맞았어요. 고향도 달랐고 학력도 달랐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종수야, 우리 형제하자. 훈련소 연병장에서 영호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형제가 됐어요. 서로를 형이라 부르고 동생이라 불렀습니다. 어느새 소대원들도 우리를 쌍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파월 명령이 떨어졌을 때도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베트남으로 가는 배 안에서 영호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종수야, 죽어도 같이 죽자. 살아도 같이 살고. 저도 그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어요. 총알이 빗발쳐도 서로의 등을 믿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베트남의 정글은 지옥이었어요. 습하고 뜨거운 공기,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총알, 밤마다 들려오는 폭격 소리. 매일이 공포였습니다. 그 속에서 영호는 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어요. 힘들 때마다 서로를 다독였고 두려울 때마다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여름이었어요. 우리 소대에 정찰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돌아오는 단순한 임무였죠. 소대장은 저와 영호를 포함한 6명을 선발했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출발했어요. 정글 사이로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기지까지 30분 정도 남았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총소리가 울렸어요. 매복이었습니다.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왔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저는 엎드려서 응사했어요. 그때 왼쪽 다리에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총을 맞은 거였어요. 종수야. 영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서 피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어요. 영호야, 나 못 움직여. 먼저 가.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저 때문에 영호까지 죽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영호가 제 곁으로 기어왔어요. 그리고 저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총알이 너무 많았어요. 움직이면 둘 다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영호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종수야, 미안해. 그 말을 남기고 영호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두고요.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영호야, 영호야. 하지만 영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그놈의 뒷모습이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마지막으로 보인 것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정글 한가운데 혼자 남겨졌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야전병원 침대 위였어요. 기적적으로 구조대가 저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다리는 겨우 살렸지만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한다는 선고를 받았죠. 영호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을 들은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김영호 병장은 전우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됐습니다. 비겁자, 도주병, 그런 딱지가 붙었다고 했어요. 영호는 군법회의에서 자신이 도망쳤다고 인정했답니다. 결국 불명예 제대를 당했죠. 저는 그때부터 영호를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라고 부르던 놈, 죽어도 같이 죽자던 놈,
그놈이 저를 버렸어요. 죽어가는 저를 내버려 두고 제 목숨만 챙겼습니다. 그 증오가 50년 동안 계속됐어요. 이 절뚝거리는 다리가 저를 매일 아침 일깨웠습니다. 배신자 김영호를 잊지 말라고요. 여보. 아내의 목소리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어느새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정자가 조심스럽게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놈은 용서 못해. 죽어도 못해.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정자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창밖으로 부산의 밤바다가 어둡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50년 전의 정글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어요. 아침마다 철물점 셔터를 올리고 손님을 맞고 저녁엔 아내와 밥을 먹었습니다. 영호의 딸이 다녀간 일은 없던 일로 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영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젊었을 때의 환한 웃음이 아니라 저를 두고 떠나던 그 순간의 뒷모습이요. 50년 동안 수천 번은 떠올렸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오후에 가게 문이 열리더니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김수진이었어요. 영호의 딸이 다시 찾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왔구나 싶었죠. 뭐하러 또 왔소? 제 목소리가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수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손에 들고 있던 낡은 군용 가방을 내밀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퇴색한 가방이었습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어르신께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가방을 받지 않았습니다. 손을 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남 필요 없소. 이 안에 어르신께 보내려고 쓴 편지들이 있어요. 50년 동안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요. 편지라는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수진이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봉투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통은 되어 보였어요. 50년 동안 매년 보내려고 썼대요. 근데 한 번도 붙이지 못했다고 했어요. 수진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도대체 뭘 쓴 걸까? 무슨 변명을 늘어놓은 걸까? 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져가시오. 읽고 싶지 않소.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수진이 봉투 하나를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것만이라도 읽어주세요. 제발이요. 수진은 그 말을 남기고 가방을 카운터 옆에 두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한참 동안 노려봤어요. 열어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놈이 무슨 말을 해도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 정자가 그 봉투를 발견했어요. 제가 가방째 들고 왔거든요. 버리려고 가져온 건데 이상하게 버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제가 말릴 틈도 없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여보, 이건... 정자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편지를 읽는 아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 이거 읽어봐요. 됐어. 안 읽을 거야. 읽어봐요. 제발. 정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본 사람의 얼굴이었죠. 저는 마지못해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 빼곡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영호의 글씨체였어요. 50년이 지났어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종수야. 첫 마디부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떨리는 눈으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종수야, 자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50년 동안 매년 편지를 썼어. 하지만 한 번도 붙일 용기가 없었어. 자네가 날 얼마나 증오하는지 알았거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종수야, 난 그날 도망친 게 아니야. 그 문장에서 저는 읽기를 멈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도망친 게 아니라고. 자네를 두고 떠난 건 맞아. 하지만 그건 도망이 아니었어. 내가 뛰어나간 건 자네를 살리려고 그런 거였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변명이야. 그놈의 비겁한 변명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눈이 저절로 다음 문장을 따라갔습니다. 그날 상황 기억하지.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오고 있었어. 자넨 다리를 막고 움직일 수 없었고, 내가 자네를 업고 가려 했지만 불가능했어. 그대로 있으면 둘 다 죽는 상황이었어. 저는 편지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난 선택해야 했어. 둘 다 죽거나 자네만이라도 살리거나. 난 자네를 선택했어. 내가 반대 방향으로 뛰면 적들이 날 쫓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 틈에 구조대가 자네를 발견할 수 있도록. 편지지 위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제 눈물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울고 있었습니다. 종수야, 미안해. 50년 동안 미안했어. 자네한테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그날 내가 자네를 버렸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정자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저는 편지를 읽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난 후회하지 않아. 자네가 살았으니까. 자네가 살아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손주를 보았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0년간 믿어왔던 진실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배신자라고 증오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여보, 정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바닥에 주저앉은 채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영호야, 그럼 내가 50년 동안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손에 쥔 편지가 눈물에 젖어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그날 밤의 베트남 하늘도 이랬을까요? 저는 그 별빛 아래서 처음으로 내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살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수십 번은 다시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철물점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군용 가방을 열었어요. 수진이 두고 간 그 가방 말입니다. 안에는 수십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편지는 1972년에 쓴 것이었습니다.
영호가 불명예 제대를 당한 직후였죠. 종수야, 자네 수술은 잘 끝났다고 들었어. 다리를 살렸다니 정말 다행이야. 난 지금 고향으로 내려왔어. 비겁자라는 딱지가 붙으니 아무도 날 안 받아주더라. 하지만 괜찮아. 자네가 살았으니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겁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50년간 저도 그렇게 불렀거든요. 영호를 비겁자라고, 배신자라고. 두 번째 편지는 1975년 것이었습니다. 종수야, 오늘 자네 결혼 소식을 들었어. 축하해. 난 못 가지만 멀리서 자네 행복을 빌어. 자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내가 바랄 수 있는 전부야. 저는 편지를 읽다 말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해 제가 결혼할 때 영호는 어디선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영호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편지들을 읽어가면서 영호가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비겁자라는 낙인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요. 공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건설 현장을 전전했죠. 결혼도 늦게 했어요. 40이 다 돼서야 아내를 만났고 딸 수진이 태어났습니다. 1985년에 쓴 편지가 유독 길었어요. 종수야, 오늘 그날 일을 다시 떠올렸어. 자네가 총에 맞고 쓰러졌을 때 난 자네를 업고 후퇴하려 했어. 기억나지? 하지만 너무 무거웠어. 자네 체중이 아니라 쏟아지는 총알이 무거웠어. 한 발자국 뗄 때마다 우리 둘 다 죽을 것 같았어. 저는 숨을 죽이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적들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어. 10명은 넘었어. 그대로 있으면 둘 다 죽는 거였어. 난 순간적으로 생각했어. 내가 미끼가 되면 어떨까? 내가 반대 방향으로 뛰면 적들이 날 쫓을 거야. 그 사이에 자넨 숨을 수 있어. 편지지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물 때문이었어요. 종수야, 미안해. 그 순간 자네한테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뛰어나갔어. 그냥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 자네가 날 원망할 줄 알았어. 비겁자라고 욕할 줄 알았어. 하지만 괜찮았어. 자네만 살면 됐으니까.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영호가 저를 내려다보며 미안하다고 했던 그 순간, 저는 그게 도망치려는 비겁한 사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기 전에 하는 작별 인사였던 거예요.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1985년 편지의 뒷부분이었어요. 난 반대 방향으로 뛰었어. 소리도 질렀어. 여기 있다고. 적들이 날 발견하고 쫓아왔어. 총알이 날아왔어. 등에 한 발, 다리에 한 발 맞았어.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 최대한 멀리 뛰었어. 자네가 있는 곳에서 멀어지려고. 저는 읽으면서 제 가슴에 총을 맞은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얼마나 뛰었는지 모르겠어. 기억나는 건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진 것, 그리고 피가 많이 흘렀다는 것뿐이야. 정신을 잃었어. 나중에 들으니 구조대가 날 발견했을 때 거의 죽어 있었대. 근데 그 전에 자네를 먼저 발견했다더라. 적들이 날 쫓느라 자네 쪽을 지나쳤거든. 내 계획이 맞아떨어진 거야.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기적적으로 구조된 게 기적이 아니었어요.
영호가 목숨을 걸고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적들을 유인해서 저한테서 멀어지게 한 거예요. 자기 몸에 총을 맞으면서까지. 여보, 정자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언제 왔는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제 입에서 신음 같은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냐고. 왜 50년 동안 비겁자로 살았냐고.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 그 답이 있었어요. 종수야, 자네가 왜 영호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면 난 이렇게 대답할 거야. 말할 수 없었어. 진실을 말하면 자네가 괴로워할 걸 알았거든. 자네 때문에 내가 총 맞았다고 자책할 걸 알았어. 난 그걸 원치 않았어. 저는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영호가 저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5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50년간 은인을 원수로 살았다는 죄책감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모두 읽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50년치의 편지였으니까요. 읽는 내내 저는 울었습니다. 분노로 울고 후회로 울고 미안함으로 울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김수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철물점이 아니라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수진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내 정자가 차를 내왔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편지 읽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최근에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소? 수진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녹음기였어요.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는 오래된 기계였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남기신 건 아니에요. 당시 구조대원이었던 분을 제가 수소문에서 찾았어요. 그분이 증언을 녹음해 주셨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구조대원. 그날 저를 구해준 사람. 수진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잡음 섞인 노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당시 구조대 소속 상병이었습니다. 그날 정찰대가 매복에 당했다는 무전을 받고 출동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교전은 끝나 있었어요. 동료들 시신 사이에서 박종수 병장을 발견했습니다. 다리에 총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녹음 속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적들이 왜 박종수 병장을 그냥 두고 갔는지 의아했습니다. 나중에 안사실인데 다른 병사가 반대 방향으로 도주하면서 적들을 유인했더라고요. 그게 김영호 병장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희가 김영호 병장을 발견한 건 한참 뒤였어요. 5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등과 다리에 총상을 입고요.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종수는 살았냐고. 그게 김영호 병장이 의식 잃기 전에 한 말이었어요.
자기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동료 걱정만 하더라고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나중에 군법회의가 열렸을 때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영우 병장이 동료를 구하려고 스스로 미끼가 됐다고 증언했어요. 하지만 김영우 병장 본인이 그걸 부정했습니다.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 손으로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김영우 병장은 자기가 겁이 나서 도망쳤다고 진술했어요. 동료를 버리고 도주했다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제 눈으로 본 건 다른데 녹음기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김영우 병장이 왜 그런 거짓 진술을 했는지. 박종수 병장이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누군가 가해자가 돼야 했거든요. 김영우 병장이 비겁자가 되면 박종수 병장은 버림받은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영우가 스스로 비겁자가 된 건 저를 위해서였단 말입니까? 녹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바닥에 앉은 채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50년간의 진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비겁자로 사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취직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친척들도 다 등을 돌렸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한 번도 진실을 말씀 안 하셨어요. 어르신이 행복하게 사시는 게 자기 행복이라고만 하셨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50년간 저는 뭘 한 겁니까? 은인을 원수로 여기고 배신자라 욕하고 비겁자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동안 영호야, 영호야. 저는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아내 정자가 제 등을 쓸어줬어요. 수진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안해. 저는 계속 그 말만 되뇌었습니다. 50년 늦은 사과였어요. 받아줄 사람은 병원 침대에 누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우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결심했습니다. 영호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50년 만에 그 앞에 무릎 꿇어야겠다고. 그날 밤 수진이 돌아간 뒤 저는 오랫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정자가 옆에서 조용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영호 씨가 어떻게 살았는지 더 들었어요. 정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어요. 정자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말해줬어요. 아버지가 평생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들어야 했어요.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겁자라는 낙인이 평생 따라다녔대요. 제대하고 고향에 돌아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대요. 전우를 버린 놈이라고. 부모님도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었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게 다 제 때문이었어요. 제가 살기 위해 영호가 감당해야 했던 대가였습니다. 취직도 못했대요. 이력서에 불명예 제대라고 쓰면 아무 데서도 안 받아줬대요.
공장 막노동, 건설 현장, 닥치는 대로 일했대요. 그렇게 20년을 버텼대요.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40이 다 돼서야 결혼했대요. 자기 같은 사람한테 시집 오겠다는 여자가 없었대요. 그래도 한 분이 영호 씨 진심을 알아봐 주셨대요. 그분이 수진 씨 어머니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영호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뭘 했습니까?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게 열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영호를 욕하면서요. 수진 씨한테도 아버지가 왜 비겁자 소리를 듣는지 말 안 했대요. 평생 숨기고 사셨대요. 수진 씨가 학교에서 애들한테 놀림 받을 때도요. 내 아버지 전쟁에서 도망친 겁쟁이래. 그런 말 들을 때도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어린 시절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게 다 저 때문이었어요. 수진 씨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처음으로 진실을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영호야, 내가 5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왜 몰랐을까? 왜 한 번도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민재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45 된 아들이 이 늦은 시간에 왜 왔는지 의아했습니다. 어머니가 연락하셨어요.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민재가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았어요. 아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재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민재에게는 한 번도 베트남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리 절뚝거리는 이유도 그냥 사고라고만 했어요. 민재야.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 민재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베트남 정글에서 있었던 일, 영호와의 우정, 그리고 제가 50년간 오해했던 진실까지. 이야기를 마쳤을 때 민재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아버지,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를 살리신 거네요. 목숨을 걸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50년 동안 그분을 원수로 여기셨고요. 민재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잘못했다. 50년 동안 은인을 원수로 살았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그분 만나러 가셔야죠. 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재의 눈이 진지했어요. 늦기 전에 가셔야죠. 직접 사과하셔야죠. 저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야지. 가서 무릎 꿇어야지. 민재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정자도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어요. 저는 두 사람의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영호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5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야 했어요.
살아있을 때 만나야 했습니다. 죽고 나서 후회하면 안 됐어요. 창밖에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어요.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내일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 있다는 요양병원으로 50년 만에 전우를 만나러 제 다리가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총알 맞은 자리였어요. 이 다리가 있는 건 영호 덕분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영호 덕분이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밤새 영호 생각만 했거든요. 정자가 아침밥을 차려줬지만 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조금이라도 드세요. 먼 길 가셔야 하잖아요. 아내의 말에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강원도까지 5시간은 걸린다고 했어요. 수진이 어젯밤에 요양병원 주소를 보내줬습니다. 아버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민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바로 휴가를 냈다고 했어요. 저는 아들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평생 그런 말을 잘 못하고 산 사람이거든요. 그래, 가자. 저는 짧게 대답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정자가 따라 나오며 제 손을 잡았어요. 잘 다녀와요. 마음 편히 말씀하고 오세요. 아내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어요. 차가 부산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5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971년 그해 여름,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베트남으로 갔어요. 갑판에 서서 멀어지는 부산항을 바라봤습니다. 영우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종수야, 저기 봐. 우리 고향이 저렇게 작아 보여. 그래. 돌아올 때는 저게 얼마나 커 보일까. 우리는 웃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웃었어요. 함께라서 무섭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민재의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차가 휴게소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잠깐 쉬었다 가시죠. 화장실도 다녀오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뻣뻣했어요. 절뚝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늙어 보였어요. 74세 노인. 50년 전에는 팔팔한 청년이었는데 다시 차에 올라 길을 재촉했습니다. 점점 산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강원도 산골 마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쯤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작은 병원이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안에 영호가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만나는 전우가. 다리가 떨렸습니다. 총 맞은 왼쪽 다리가 아니라 양쪽 다리가 다 떨렸어요. 두려웠습니다. 영호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잠깐만 기다려라. 저는 병원 입구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손이 떨려서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병원 문이 열리며 김수진이 나왔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수진이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오셨어요. 수진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밤새 울었나 봐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떻소?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많이 안 좋으세요. 의식이 오락가락하세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 어르신 온다고 하니까 눈을 뜨셨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영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50년 동안 기다렸을 겁니다. 진실을 말할 기회를, 오해를 풀 기회를 안내해 주시오. 저는 수진을 따라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50년의 세월이 이 발걸음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3층 복도 끝에 있는 병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에 3025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버지가 기다리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어요. 50년간 원수로 여겼던 사람, 50년간 비겁자라 욕했던 사람, 그 사람이 저 문 뒤에 있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문을 밀어 열었어요.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침대 위에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야위고 창백한 노인이었어요. 영호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영호의 얼굴을 가까이서 봤어요. 50년 전의 얼굴과 많이 달랐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이고 볼이 쑥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눈매는 여전했습니다. 그 착한 눈. 영호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더니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종수야, 왔구나.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영호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영호야, 영호야. 저는 그 이름만 부르며 울었습니다. 50년 만에 부르는 전우의 이름이었어요. 영호의 손이 떨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이었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종수야, 진짜 왔구나. 영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호야, 미안해. 내가 미안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간 하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아니, 50년간 해야 했던 말을 반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원망을, 고맙다는 말 대신 욕을 했어요. 영호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내가 50년 동안 널 원수로 여겼어. 배신자라고, 비겁자라고 욕했어. 그런데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영호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알아. 다 알아. 자네가 날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런데 왜 진실을 말 안 했어? 50년 동안 왜? 제가 물었습니다. 50년간 품어왔던 질문이었어요. 아니, 며칠 전에야 생긴 질문이었죠. 진실을 알기 전에는 물을 수조차 없었으니까요. 영호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말하면 자네가 괴로워할 것 같았어. 영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자네 때문에 내가 총 맞았다고 자책할 것 같았어. 자네 때문에 내가 불명예 제대했다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았어. 난 그걸 원하지 않았어.
저는 고개를 들어 영호를 바라봤습니다. 영호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종수야, 난 자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보고 싶었어. 자네가 웃으면서 사는 게 내 행복이었어. 그러려면 내가 나쁜 놈으로 남아 있어야 했어.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가 저를 위해 50년간 비겁자로 살았어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가족에게도 진실을 숨기면서 바보야, 이 바보야. 저는 영호의 손을 이마에 대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50년간 참았던 울음이었습니다. 원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리움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종수야, 영호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50년 전처럼요. 훈련소에서, 베트남에서 힘들 때마다 서로를 토닥이던 그때처럼. 울지 마. 자네가 왔잖아. 그것만으로 됐어. 영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영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영호야, 우리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 영호가 웃었습니다. 힘없지만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모르지. 하루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저는 영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내가 옆에 있을게. 50년 못 만난 거 이제부터 채울게.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고맙다. 종수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영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종수야, 그 노래 기억나? 무슨 노래? 훈련소에서 맨날 부르던 거. 전우야 잘 자라.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억났어요. 50년 전에 밤마다 부르던 군가였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음조렸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영호가 따라 불렀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두 노인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갈라지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50년 전 청년들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영호의 손을 잡고 끝까지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영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잠든 영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영호야, 고맙다. 진짜 고맙다. 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후 영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영호 곁을 지켰어요. 민재가 병원과 집을 오가며 저를 도와줬습니다. 정자도 며칠간 병원에 머물렀어요. 영호는 편안하게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잡고 웃으며 갔어요.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성대했어요. 저는 영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군복 사진이었어요. 50년 전 저와 어깨 동무하던 그 시절의 영호였습니다. 저는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오래전에 잊었던 자세였어요. 그리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전우야, 50년 동안 수고했다. 이제 편히 쉬어라. 제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 인사였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옆에는 민재가 서 있었어요. 어르신, 아버지가 이걸 어르신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수진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낡은 군번줄이 들어 있었어요.
제 것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영호가 50년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군번줄을 목에 걸었습니다. 가슴에 닿는 차가운 금속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영호야, 이제 우리 다시 함께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봄하늘이었어요. 어딘가에서 영호가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 그 환한 웃음으로요. 민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진이 제 옆에 서서 함께 하늘을 바라봤어요.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생각했습니다. 영호가 떠났지만 인연은 이어지고 있다고. 50년의 오해가 풀리고 새로운 50년이 시작되고 있다고.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영호가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생에선 내가 먼저 뛰어나갈게. 전우야.